네. 그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저 사실 정말 궁금한데, 그 외국인 투자자들도요, 곧버스로 돈을 벌까? 이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영상을 전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쵸. 와, 예.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걸로 얼마나 돈을 벌까? 저 참 궁금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요. 예. 저는 제목을 이렇게 뽑았는데, 네. 외국인 투자자가 곧버스로 돈을 벌까라는 포커스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곧버스로 돈을 벌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예, 사실은 네.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슬퍼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곧버스라고 하면은 이제 인버스 2배잖아요. 인버스 2배고, 예를 들어서 뭐 코덱스, 인버스 2X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빠질 때 2배로 이제 일간 수익률의 2배로 추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곧버스의 메커니즘인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지만 미국 주식도 그렇고 곧버스의 장기 성과는 우하향이에요. 제가 51대 49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1%의 확률로 우하향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는 아주 적절한 상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곧버스를 장기 투자로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순자산 설정 추이를 제가 직접 뽑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좋은 게 이제 이게 외국인, 개인, 기관 이렇게 다 나눠서 이게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네, 주식도 맞아요. 그렇고 ETF도 그렇고. 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은 굉장히 이제 곧버스를 짧게 하고, 개인들은 굉장히 이거를 물타기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요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예. 사실 이 곧버스가 저는 사실 투자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진짜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곧버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스윙이라고 하지, 이제 치고 빠지는 건데 예. 그 전문가분들도 사실 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곱하기 2가 끝인데 미국은 그 곱하기 3까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나스닥백 예. 하면 TQQQ와 SQQQ 이거 예. 두 개를 갖고 이렇게 논다는데 저는 뭐 엄대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쵸. 근데 실제로 이렇게 운용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중요한 거 손해를 많이 전혀 이익 못 본다는 거. 뭐 1분 좀 할 수 있겠지만 예, 단기적으로는 벌 수는 있죠. 단기적으로 할 수 예. 있겠지만 근데 정말 많이들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여쭤본 저도 거예요. 개인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 곧버스를.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이게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보면은 사실 오를 확률보다 내릴 확률이 더 커 보여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안 좋아요. 한국이 14개월 연속 무역 적자에, 예, 미중 무역 번쟁 계속 있고, 예,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고, 그렇죠. 예, 유가 계속 높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숏하고 싶은 게 더 커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저는 파생 상품을 먼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파생 상품 해서 뭐 곧버스 포지션으로 선물을 이제 매도를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선물 매도해서 돈 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 주변에 보면 굉장히 안 좋게 끝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곧버스는 좀 자제하시고 차라리 뭐 비중 조정을 좀 하시거나 뭐 전략을 좀 더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레버리지 ETF에 장기 투자해도 된다는 영상 올려주셨더라고요. 저 이 영상 너무 유익하게 봤어요. 저희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그 주식 투자의 마인드에 대한 같은 취지고 해서 어떤 이야기들 해주셨는지 한 번 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찍은 게 사실은 제가 저번에 힐링 여행자 방송 나와서 그 댓글에 있었어요. 네. 그럼 레버리지 ETF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댓글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찍은 거예요, 사실. 저희 채널에서 이제 예. 촬영한 영상을 모니터링 하시는데 예. 저희 채널에 이제 그 구독자분이나 아니면 다른 분이 댓글을 그렇게 남기셔서 예. 이 얘기 한번 해줘야겠다고 생각이 나서 또 다시 영상을 올리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예.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피드백이 오시니까. 그래서 제가 뭐 레버리지 ETF를 무작정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니고요. 적정한 레버리지 비율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면서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투자 전략을 계속 고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레버리지 ETF의 효용성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레버리지 ETF가 이제 그 변동성 누수 현상 때문에 이게 2배, 3배로 하다 보면 장기 투자하면은 그 변동성 누수로 오는 손실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만 가지는 않고 연속 상승 또는 연속 하락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연속 상승하는 경우는 사실은 이게 복리 효과 때문에 기간 수익률의 2배보다 더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더니 레버리지를 썼을 때 물론 변동성은 커지죠. 그렇죠. 이제 이 변동성은 커지지만 절대적인 수익률 자체가 더 올라간다면 내가 변동성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투자자라면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쓰는 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해외에 이제 관련된 논문도 좀 보고 제가 직접 이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S&P 500 지수 이 2배짜리 하고 1배짜리, 3배짜리 이렇게 있죠. 요거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상장된 기간이 짧아가지고 장기 시뮬레이션이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따로 이제 제 나름대로 지수를 만들어가지고 2001년도부터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그러면 몇 배수의 이제 그 레버리지 비율이 가장 최종 수익률이 좋냐, 이거를 제가 이제 계산해서 이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1.6배 정도 때가 제일 피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1배짜리하고 2배짜리를 섞어서 1.6배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1배짜리, 2배짜리 섞어서 1.6배 정도로 장기 투자하면은 이거는 최종 지금 수익률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2000년 1월부터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 2000년도에 이제 닷컴 버블 때 붕괴가 있었고 뭐 제가 아까 뭐 여러 가지 진짜 이벤트 많았잖아요. 그 하락장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런 극심한 하락장도 견뎌내면서 레버리지 비율로 괜찮은 수익률이 난 게 1.6배다. 예. 그래서 지금 한국 분들이 2배짜리보다 3배짜리를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데 저는 3배짜리보다는 2배짜리를 좀 하시고 1배짜리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 예. 왜냐면 이게 2배를 넘어가다 보면은 레버리지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커져요. 누수 현상 말씀이시죠? 예. 게다가 뭐 2.2배? 2.4배 정도 넘어가면은 1배짜리보다 더 못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1.6배가 제일 이제 장기적으로 S&P 지수 기준에서는 최적의 이제 그 레버리지 비율이다. 이렇게 그냥 이제 뭐 수학적으로 그냥 계산되는 거죠. 뭐 그래서 레버리지를 적정하게 쓰시고 3배보다는 2배를 조금 섞어서 쓰시라.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연히 이거를 뭐 빠졌을 때는 내가 조금 더 사고 싶다. 뭐 이런 게 이제 테크닉 뭐 이제 전술적으로 조금 더 이제 운용은 하실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총합이 2배를 넘어가는 순간 좀 안 좋다. 성과 자체가 안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사님이 운용하시는 그 자문사에 그 S&P 지수 1.6배에 맞춰드리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단순한 전략이죠. 네. 제가 이제 과거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1.6배로 쭉 맞춰서 가면은 이게 뭐 적립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느 정도 돈을 넣고 계속 뭐 월에 10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넣으시면 제가 알아서 1.6배를 나누시는 거구나. 맞추는 거죠. 왜냐면 2배짜리 장이 올랐어요. 그럼 2배짜리의 비중이 확 올라가면 이게 1.7배, 8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배를 줄이고 1배를 늘리는 거죠. 밸런싱을 맞추는 네, 리밸런싱을 제가 맞춰주고 이제 아주 뭐 소량의 자문료만 받아요. 왜냐면 다 공개된 전략이고 뭐 제가 이거 관리만 해드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소량의 자문료만 받고 요거를 이제 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볼게요. 또 자산 배분을 레버리지하면 수익률도 2~3배가 가능할까? 요 영상 있더라고요. 예. 네네,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사실은 영상을 찍을까 말까 좀 고민했어요. 왜냐면 자산 배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레버리지를 전혀 안 쓰고 대부분 자산 배분을 하시는데 사실 미국의 헤지펀드들 보면 자산 배분 전략을 쓰면서도 레버리지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률이 높고 네, 특히 미국의 헤지펀드 같은 경우 수익률이 진짜 좋다고 예. 그래서 레버리지를 뭐 아주 과도하게 쓰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자산 배분 효과 플러스 레버리지를 쓰면 어떨까?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제가 아직 자문 상품으로는 안 만들어 놨는데 충분히 수익률이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올라간다. 뭐 그래서 자산 배분 1배짜리가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8%다. 그러면 2배짜리는 16% 이렇게 나는 건 아니고요. 8%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2, 1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 있게
늘어나면서 물론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리스크는 좀 변동성은 더 커질 수가 있지만 그만큼의 혜택이 있다면 이런 거를 이제 차용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계속 제가 고민해서 하는 게 이제 제 업무고 그런 것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한테 이제 맡겨서 그 부분을 그냥 계속 온고잉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이제 제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연구하는 영상들을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다음 질문 해볼게요. 저 이 영상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경기 침체는 이것에 투자해보세요. 이거 그 영상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앞서도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렸는데 뭐 한국이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죠. 그래서 GDP 그로스도 굉장히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다 우울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3.5%인데 저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올렸죠. 예, 미국은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못 올리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그 GDP 성장률이 낮은 뭐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기준금리가 3.5%, 우리는 3.5인데 얘네들은 거의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좀 우울한 얘기일 수 있는데 한국은 이미 경기 침체가 굉장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서 떨어져도 국채의 금리는 국채의 가격은 크게 오를 수 있다. 예, 그래서 장기 국채에 투자하면은 사실은 이 그 변동이 커요. 그러니까 장기 국채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그 잔존 만기가 10년 이상이면 다 장기 국채라고 보거든요. 근데 10년짜리 장기 국채는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1% 빠지면 얘 장기 국채는 10% 올라요. 근데 이 30년짜리 장기 국채인 경우는 얘가 1% 빠지면 이 채권 가격이 30% 올라요. 엄청나네요. 30%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장기로 가면 갈수록 이 금리 변동에 그만큼 민감한 거예요. 예. 물론 반대 경우는 더 많이 빠지죠. 예. 그런 리스크는 당연히 있죠. 예. 한데 우리가 이제 그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뭐 2% 초반이다, 뭐 아니면은 2% 언더다, 뭐 이렇게 뭐 다들 예상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의 이제 3.5의 금리보다는 잠재 성장률이 2% 뭐 초든 아니면 2% 언더든 그렇게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국채 금리가 조금만 내려도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장기 국채, 한국의 장기 국채가 괜찮은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ETF에 대해서 또 이야기 다시 해볼까 하는데, 사실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ETF 중점적으로, 지수 추종 위주로 그 소개를 많이 투자를 이야기해드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ETF에 대한 질문들 몇 가지 준비해왔는데, 예. 너무나 항상 하는 질문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ETF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편에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한 번 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ETF에 대한 예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를 한국 거래소에서 갖고 온 자료예요. 네네, 그래서 한국 거래소 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워렌 버핏 같은 분이 장기 투자하는데 자신 없으면 인덱스 펀드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유명한 유언이 있죠. 예, 그게 VOO라는 ETF입니다. 예, 미국 S&P 500 ETF고요. 그 다음에 짐 로저스가 이제 상품 투자, 커머더티 투자에 제일 유명하신 분인데 자기는 항상 ETF로 투자한다. 예, 그래서 뭐 괜찮다. 예, 이거 폴 사뮤엘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인덱스 펀드 상품은 바퀴와 알파벳 발명만큼 가치가 있다. 예, 인덱스 펀드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죠. 예. 이런 이제 투자 대가들이 인덱스 펀드, ETF에 대해서 이제 칭송하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인덱스하고 액티브 이거 두 개를 보셔야 돼요. 액티브는 종목을 직접 펀드 매니저가 고르는 거고, 인덱스는 그냥 이 시가총액 방식의 그 인덱스를 따라가는 패시브 투자라고 하죠. 패시브 투자인데 이 액티브 해서 펀드 매니저가 골라서 수익률이 좋으면 액티브를 하죠. 근데 수익률이 안 좋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그 신문사에서 이거를 이제 시험을 해봤어요. 애널리스트하고 원숭이하고 일반인들 이렇게 해서 수익률 게임을 해봤는데 이게
원숭이가 1등을 하고 애널리스트가 졌어요. 네, 그게 예, 유명하죠. 예, 그게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2008년도에 한국의 이제 유리자산이라는 운용사에서 여기 대표님이 인덱스 펀드하고 액티브 펀드하고 한번 경쟁해보자. 10년 경쟁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공헌을 하시고 액티브 펀드의 평균치하고 그 운용사가 운영하는 인덱스 펀드의 이 수익률 평균치를 10년을 대결을 한 거죠. 10년 대결이 끝나 보니까 이제 인덱스 펀드는 72%, 그 다음에 액티브 펀드 합계를 보니까 31%인 거죠. 차이가 많이 나네요. 훨씬 차이가 많은. 그래서 인덱스 펀드가 이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액티브 펀드 뭐 물론 뛰어난 액티브 펀드도 있었겠지만 평균으로 놓고 보니까 완전히 이제 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사례인데 미국에서 지난 15년 동안에 액티브 펀드하고 패시브 펀드 봤을 때 패시브가 인덱스 펀드가 이긴 게 87.7%예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많은 액티브 매니저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긴 사람은 한 1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88%의 액티브 매니저는 인덱스를 못 이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12%를 찾을 수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이 확률이 낮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를 고르는 것 자체 이게 확률 낮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 전문가 굉장히 뭐 경험이 많은 투자 전문가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맡겼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패시브만큼, ETF만큼.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미국, 한국, 원숭이 다 지금 통계적인 얘기가 패시브, ETF를 해라, 인덱스 펀드를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덱스 펀드가 그만큼 효율적으로 지금 시장을 제가 아까 시장은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효율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이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효율적인 시장을 이 액티브 매니저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은 더 똑똑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액티브 매니저들이 대부분 진다. 이게 이미 검증이 됐다. 예, 그러면 우린 선택은 당연히 ETF인 거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ETF라는 게 지금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이제 그 기본적인 지수 추종을 갖고 기본적인 거 또 ETF 상품이 이제 대박을 치기 시작한 게 이제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배수를 붙이면서 네. 뭐 이제 뭐 롱이나 숏이나 배수나 또 여러 가지 또 섞고 뭐 요즘 채권이랑도 섞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다양하게 해서 대신에 중요한 거 이 지수 중심으로 파생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그 시장이 효율성이 높고 말 그대로 안전하고 이제 투자 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반대로 또 ETF 물론 장점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저희가 이것도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ETF 투자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지금 ETF가 700개예요. 네. 굉장히 많은 신규 ETF들이 나오고 있고 제가 봤을 때 괜찮은 ETF들도 많이 나와요. 특히 최근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좀 성공한 ETF를 한국에서 그 인덱스를 차용해서 상장을 시키는 ETF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신규 ETF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트랙 레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상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ETF는 진짜 한국 운용사들이 많이 노력해서 잘 만든다. 저는 이제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런 ETF들도 있고 그래서 뭐 미국 ETF도 워낙 좋고 다양하지만 한국 ETF도 많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나마 자본시장에서 가장 좀 혁신적으로 새로운 거에 대해 도전해보는 게 이제 ETF 산업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예, 그래서 그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테마형 ETF들이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그런데 이 테마형 ETF들은 이 어떤 실증 분석을 했는데 이 테마형 ETF의 성과가 S&P 500보다 연간 3% 언더퍼폼 한다는 그 실증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마형 ETF라고 하면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뭐 마리화나라든지 뭐 우주 탐험, 위스키, 로보틱스 뭐 이런 ETF들인데 이런 너무 뭐 지금 유행하는 테마에 집중한 이런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은 사실 이 ETF가 나올 때 이 섹터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나왔을 확률이 높잖아요. 이미 비싼 상황에서 이 포트폴리오가 구성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ETF라는 게 시장 전반에 투자하는 것인데 이제 테마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무래도 시야가 좀 좁아지고 집중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뜬 상태에서 상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물론 초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수익률이 날 수 있겠지만 예. 일단은 그 이미 어느 정도 뜬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분산 투자가 답이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이런 그 ETF 상품들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ETF가 이제 대박치기 시작한 게 바로 파생 상품들 때문인데 네. 운용 전략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 ETF를 활용한 그런 종목들 이런 운용 전략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안정성 있는 상품과 고위험 상품들 차이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질문이 너무 길었나요? 그러니까 예. ETF의 활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ETF가 그 고배당 ETF들이 요즘 많이 나오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고배당 상품 중에 순수하게 이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을 가지고 고배당이 나오는 그런 ETF도 있지만 파생을 활용해서 이제 고배당으로 나오는 그런 ETF들도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카버드콜 전략 같은 게 대표적인데, 근데 이제 그런 이 전략 이면에 왜 고배당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냐라는 걸 봐야 돼요. 고배당으로 만들어지는 게 공짜가 없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고배당일 때는 고배당인 그 뭔가 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고배당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즘 뭐 월배당 상품도 많이 관심이 있으시고 고배당 쪽 관심이 많으신데 궁극적으로 내가 장기적으로 내가 연금 자산을 키우겠다 이런 분들은 당장 고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은퇴 시점에 자산의 사이즈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미 이거는 사실 연령대라도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고배당이 뭐 가격은 못 올라도 내가 배당만 많이 주면 지금 월에 내가 뭐 50만 원, 100만 원 배당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고배당 상품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내가 이걸 자산을 쌓아가서 최종의 은퇴 시점에 자산의 그 가치를 올리겠다. 이 부분은 고배당하고 좀 안 맞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런 이제 파생을 활용한 고배당 상품도 좀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자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한데 배당 자체를 가지고 내가 이제 그 필요해서 배당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인가 아닌가를 이 자기의 이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과 연동져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파생 상품과 연관된 ETF라고 해서 무작정 이제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파생 상품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생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경우는 파생을 활용하지 않고 이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카버드콜 같은 경우도 이 파생을 활용해서 이게 이제 콜옵션을 매도하는 건데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이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월배당 상품으로 만들어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배당을. 그래서 이 파생을 활용하는 이 운용사의 전략이 사실은 이 운용사 ETF의 운용사는 이 파생을 그래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반인처럼 막 갑자기 파생을 너무 막 몰빵해서 뭐 깡통 나거나 이런 확률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운용사의 이 전략이 충분히 이 파생 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를 이제 먼저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 이 파생형 ETF에서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원유 ETF 같은 경우, 원유 ETF가 이제 뭐 몇 년 전에 모 운용사, 국내 운용사에게 좀 큰 이슈가 있었죠. 그거는 이제 이 파생을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원유를 이 저장 탱크에 넣어놓고 이거를 이제 운용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이제 활용하는 건데 이 선물과 현물의 이 괴리 때문에 항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비용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수익률하고 실제 이 선물을 복제하면서 나오는 수익률의 편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심하시고 너무 나는 뭐 이렇게 변동성이 큰 파생형은 안 맞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다. 예.
그리고 파생형을 정말 그 잘 활용하셔야 되고 파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선물하고 옵션을 기본적인 이 메커니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이 원유의 현물하고 선물이 왜 이 괴리가 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 배경이 있어요. 이 세계관이.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 다음 3편에서 다음 3편에서 예, 그런 부분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또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야기 하나 해주셨는데 최근에 사실 월배당 지금 배당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네.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2021년 끝으로 이제 하락장이 쭉 오면서 수익률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수익률에서 배당으로 많이 옮겨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도 월배당 뭐 ETF 월배당한 관심이 진짜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는 과연 수익 내 목표 투자 목표 아까도 그렇지만 우리 운용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목표 네. 내가 수익률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배당을 받아보고 투자를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월배당도 나쁘지는 않은데 대부분 월배당 상품이 높은 고배당들은 수익률이 엉망인 경우가 허다하죠. 네네. 네. 그 최근에 게다가 은행 쇼크가 있은 뒤로 원래 그 배당주들이 대부분은 은행주들이잖아요. 그런데 은행 쇼크 있은 뒤로 대장 은행주들도 많이 또 박살이 또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을 또 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고배당이 이 카테고리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배당 카테고리를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이제 뭐 저 나름대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냥 순수한 이제 주식에서 오는 고배당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은행주들이 많죠. 파이낸셜 섹터가 많은 그런 고배당이 있고 또는 이제 고배당을 주는 이제 요소가 뭐 파생 상품을 활용한 고배당 카테고리가 있고 또 이제 고배당 상품으로 또 리치라는 게 있죠. 리치. 네네. 예, 부동산 투자 회사. 네네, 예, 예. 얘네들도 배당은 많이 주잖아요. 예, 뭐 그리고 이제 뭐 맥커리 인프라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통칭해서 이제 고배당이라고 하는데 이게 섹션별로 놓고 보면은 사실 이게 달라요. 이게 완전히 좀 다른 세계여서 이걸 우리가 좀 분리해서 고배당을 좀 바라봐야 되고 이 섹션별로 우리가 좀 스터디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게 되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예. 뭐든지 이제 배당과 수익률. 그러니까 내가 배당을 갖고 싶어도 배당에만 또 올인하지 말고 네. 수익률을 바라봐야 하는 종목들이랑 역시 나눠서 네.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와, 우리 이야기 진짜 많이 했다. 오늘 예. 많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이제 개인적인, 거의 다 지금 이야기가 끝났는데,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 한번 또 여쭤볼까 해요. 자문회사 이사님이시잖아요. 그동안 이제 우리 처음 만나고 이번에 두 번째 또 만나 뵀죠. 한 3, 4개월 만에. 지금 하시고 계신 자문 서비스 어떻게 진행이 잘 되시고 계세요? 어떠세요? 네. 저희는 이제 그 자문이 크게 이제 그냥 자문하고 일임이 있어요. 일임 계약, 자문 계약이 있는데, 일임 계약은 사실은 이제 전문 투자자용으로 이제 저희가 라이선스가 있는 상황이고 자문은 이제 누구나 자문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문이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소액 자문도 가능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증권사의 플랫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약된 증권사가 이제 삼성증권, 그다음에 NH증권의 펀도라라는 이제 NH증권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NH증권의 플랫폼을 통해서 비대면 계약으로 쉽게 저희랑 계약을 하셔서 원하시는 자문 상품을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게 비대면 계약이 사실은 이게 되게 좀 쉽지는 또 않게 또 느껴지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증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대면 계약이 좀 어렵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희 그 여의도 사무실로 오시면 제가 이제 뭐 설명도 드리고 저희 자문 상품에 대해서 한번 뭐 들어도 보시고 이제 뭐 비대면 계약도 이제 계약도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편안하게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자문 계약까지 다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증권사의 플랫폼을 통하고 증권사의 본인 계좌의 계좌예요. 그러니까 이 그 계약도 저희가 이제 이미 그 삼성증권, NH증권하고 이미 계약이 돼 있어요. 저희가 플랫폼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인가받은 정식 투자 자문사고 그래서 그런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믿으시고 이제 그 계좌 개설부터 해서 자문 계약까지 다 이제 일괄적인 프로세스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형님 저번에 그 1편에서 하셨던 이야기 중에 굉장히 되게 마음 따뜻하고 참 좋으신 분이라고 느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보통 자문사라고 하면 기관들의 큰 돈만 받거나 아니면 뭐 개인 자문이라도 우리 1억이 하나 안 받아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그 맡기는 덩어리가 커져야 그만큼 자문사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근데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들을 위한 그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한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자문을 해서 그 이런 분들의 눈을 뜨게 해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그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네네. 그게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플랫폼이 없이는 사실 소액으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저 입장에서. 근데 다행히 이제 증권사가 플랫폼을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플랫폼으로 관리하면 소액으로도 지금 충분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되게 좋은 기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뭐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못해서 정말 소액을 못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워낙 이게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소액으로도 자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긴 바뀌었네요. 그럼요. 자문사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질문도 제가 이제 이어서 가는데 그 개인 투자자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자문이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부탁드려요. 네.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사실은 너무 많죠. 근데 이 투자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투자 상품이지 투자가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 ETF가 됐든 주식이 됐든 뭐 다양한 이제 뭐 채권이 됐든 이런 거를 많은 매체를 보고 이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 거지 개인이 자기 위치에 맞게끔 이 포트폴리오를 받아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 자기에게 맞는 투자 제안을 받기가 지금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냥 펀드 가입, ETF 가입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펀드든 ETF든 주식이든 이거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이 투자 상품 하나하나별로 이해도도 좀 떨어지실 수가 있고 이걸 조합해서 결론적으로 나에게 어떤 투자의 효용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괴로워하시고 뭐 실패도 하시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거를 저희가 좀 더 이제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정답을 제시해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그 니즈를 이제 맞춰서 가는 거죠. 제가 아까도 뭐 고배당 말씀드렸을 때 고배당도 사실 여러 가지 섹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이거를 이제 분석하고 분해해서 나에게 맞게끔 이걸 고배당이라도 이게 잡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 투자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일단 떨어지시고 투자 전략을 만드는 게 떨어지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데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좀 민감한 질문인가요? 앞으로 그 주식시장에 뭐 어떤 시장, 어떤 테마, 혹시 또 새로 눈여겨 보시고 계신 분야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네. 제가 1월달에 나와서 이제 자산 배분하기 좋은 시장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주식 채권 입장에서 지금 괜찮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뭐 장기적인 스탠스로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이제 그냥 주식 채권, 일반적인 주식 채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다만 주식은 이제 그 핵심 자산, 핵심 코어라고 하죠. 핵심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식, 뭐 미국의 대형주, 그다음에 뭐 빅테크 쪽 이쪽이 제일 핵심적으로 좀 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채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국의 이제 국채, 장기 국채라든지 한국 뭐 회사채 중에서도 등급 높은 채권, 이런 쪽을 자산 배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뭐 저희 자문 상품에는 없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제 이 SVB 사태라든지 미국의 달러 패권 이런 부분이 계속 좀 문제가 되고 달러에 대한 의구심들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의 아주 뭐 작은 부분은 비트코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든지 금도 뭐 최근에 뭐 굉장히 좀 괜찮은 이제 대안 자산이죠. 그래서 금이라든지 비트코인 이 부분을 많이는 하지 마시고 조금의 부분으로 좀 투자하시는 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자산이든 자산 배분 해야 되는 거 정말 네. 중요한 이야기죠. 네. 우리가 그 리스크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네.
와, 이사님 오늘 진짜 다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예. 우리 이제 수많은 투자자분들에게 투자가 중요한 이유 한 번 더 강조 겸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리는 게 필요하죠. 근데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부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나의 자산이 불어나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는 그 지금 있는 레벨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자산 방어를 하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4% 5% 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예금에 넣어놓는다? 예금에 뭐 3, 4%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예금 넣을 수 없잖아요. 예. 뭐 일부만 예금 넣을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용한 자산의 일부를 당연히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나의 자산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어떤 때보다 필요한 시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사실 투자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큰 시대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식당 가서 음식을 먹어도 저희가 1, 2년 전에 먹던 것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사실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투자로 자산을 늘여놓지 않으면은 사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잘못하면은 굉장히 좀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투자가 필요하고 제가 이 그래프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슈퍼리치, 그러니까 부자로 갈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근로소득보다는 이제 투자 자산에서 오는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큽니다. 이게 뭐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뭐 결국은 이제 투자를 통해서 좀 더 투자에 고민을 하는 사람이 슈퍼리치가 되는 거고, 투자에 고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론 그 가운데서 뭐 실패하시는 분들은 나오겠지만 투자에 고민 많이 하신 분들은 결국은 제 주변을 봐도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투자다. 그래서 하나만 보지 마시고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뭐 자산 배분이라는 게 꼭 주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가 봐서 판단을 하시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왔기 때문에 더더욱 투자가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해주셨는데 투자가 당연히 우리가 돈 불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내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 네. 그리고 방금 그 부자들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도 그 그래프 봤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 거의 이제 8, 90으로 끝인데 점점 이제 부자가 될수록 근로소득이 줄면서 투자자산 소득이 점점 늘어가더라고요. 그쵸. 나중에는 뭐 내가 내 근로소득은 20, 나머지 80%는 이제 투자를 해서 불리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지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이야기가 투자의 정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와, 힐링 가족 여러분, 오늘 인터뷰 이렇게 진행해봤는데 우리 이사님 이야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공부 정말 많이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투자에 대해서 많은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3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